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목은 한국 전통 문화 속의 현대 문학인데 내리는 건 클릭하면 자, 이것은 몇 년 전 사극 한 장면 같죠? 이거는 저희 그 강릉 시골집의 설날 풍습입니다. 설날 아침에 아버지가 차례를 이렇게 우리가 차례를 지내면 아버지가 제사장처럼 이렇게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는데 여기 제가 이렇게 컷을 갖다 놓은데 하나, 둘, 셋, 넷 이걸 부르는 곳은 뭐라고 부르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걸 부르는 이거는 신위가 아니고 신주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 지방 제사를 지낼 때 지방을 쓰는 집들이 있죠. 요즘엔 제사 지내면 다 지방을 쓰는데 지방에는 누구누구 신이라고 쓰지만 여기에는 누구누구 신주라고 씁니다. 우리가 신주 단지 모시듯 한다고 그러는데 신주 단지 모시는 단지가 독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단지가 아니라 이 바깥에 이 신주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의 것을 전권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요 신주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곽을, 이 포장하고 있는 곽을, 이걸 주독이라고 불러요. 신주를 감싸고 있는 독이라는데 이 독이라는 게 우리가 장독 이런 식으로 신주를 감싸고 있는 이게 바로 신주 단지예요. 그럼 지금에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증조부, 또 할아버지의 고조부, 물론 위에 조상들도 있겠죠. 그러면 위에 조상들은 다 산소에 계시죠. 자,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렇게 모시는 것을 우리가 4대 봉사를 한다고 해요. 이게 책에 4대 봉사 이렇게 이 4대 봉사 이 풍습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하고 물으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막연히 조선시대, 조선시대 양반들이 4대 봉사를 했죠. 그렇지만 이 4대 봉사가 일반화된 것은 1950년대까지도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는 것은 4대 봉사가 일반화된 것은 이게 갑오경장 이후입니다. 갑오경장이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자. 그래서 반상의 철폐를 하고 반상을 철폐하고 상민도 천민도 없고 귀족도 없고 양반도 없고 상민도 없고 이런 계급을 없애자. 이런 것이 바로 갑오경장 때인데 갑오경장 때 집주인이 노비들을 마당에 다 불러 앉히죠. 앉혀서 이제 너희들과 내가 다 평등하니까 너희들 나가서 이제 너희들 길을 가고 너희들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면 노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인님 이렇게 했을 거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면 먹고 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비를 해방시켰을 때 노비들이 제일 먼저 했던 노비 운동은 우리를 노비로 다시 거두어 주십시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리고 그것은 노비들의 세계고 그 다음에 일반민들은 상민들은 양반들에게 자 이제 그러면 양반님들한테 계급도 없고 이제 천함 귀함도 없고 모두가 평등하다니까 그러면 우리도 4대 봉사해도 돼요 하고 물었어요. 그 전까지는 갑오공장 전까지는 일반민들은 4대 봉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혼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모셨는데 4대 부가만 4대 봉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양반들이 4대 봉사하는 것 자체가 벼슬이고 그것을 뽀기고 우리는 양반을 뽀기니까 눈꼴이 시죠. 그래서 상민들이 보통 사람들이 평민들이 우리도 4대 봉사해도 됩니까? 하고 그러니까 그건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건 자유로우니까. 자, 그때부터 오히려 우리나라의 4대 봉사 풍습은 그때에 생겨서 아주 근래까지 공고해져 왔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1960년대 이후 70년대 초반에 가정 의례 준칙 등등 이렇게 하면서 많이 이제 재래의 풍습들이 많이 좀 사라졌죠. 그런데
이전까지는 이렇게 지금 이 마을은 저희 집뿐 아니라 이 마을 전체가 이 강릉의 이촌이라는 마을 전체가 이런 풍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조선시대의 향약이라는 거 역사책에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조선시대의 그 향약을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마을입니다. 우리가 뭐 청학동 가면 서당 있고 그건 나중에 만들어진 거고 실제 우리나라 양반 문화 조선시대의 그 향약이 아직까지 전수되고 계속 유지되는 건 이 마을 하나뿐인데 자 우리가 향약이라면 제일 먼저 조광조 선생을 떠올릴 수가 있죠. 조광조 선생이 이 향약을 우리 이제 받아들이고 그때 그 조선 중종 때 조광조 선생이 중국의 여씨 향약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자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광조 선생을 개혁 정치 하는데 조광조 선생의 개혁 정치가 사람들이 뭔지 잘 몰라요. 이 개혁 정치라는 것이 바로 여씨 향약, 중국의 향약을 우리나라에 일반화하는 건데 그것이 무슨 개혁 정치입니까? 물을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마을 단위로 마을 사람들이 단합하고 하여서 그 마을의 토호로부터 자신들의 이렇게 권리를 지키는 것이 향약입니다. 자, 향약을 하면은 상약의 4대 강목이 이렇게 있어요. 책에도 나오고 하는 건데 좋은 곳은 소로군하고 덕업상군하고 또 누가 어느 동네에 가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막 대거리하고 소리 지르고 그런 것은 한난상교하고 나쁜 것은 서로 규제하고 이웃끼리는 예속상교 이웃끼리는 예의 있게 사귀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한난상률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한난상률한다는 거는 자 이렇게 뭐 장례가 발생하면 장례 일을 같이 도와주고 또 기쁜 일이긴 하지만은 잔치 혼사일 있으면 혼사일 또 마을 단위로 같이 하고 자 예전에는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예식장이 있고 장례식장이 있으니까 그런 큰 일을 예식장과 장례식장에서 치르면 되지만 1960년대까지는 이런 큰 일을 1950년대 할 때는 잔치를 하면 집에서 치러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먹는 거요. 쌀. 아닙니다. 이런 큰 일을 치르면 장례 기간 동안 하루에 200명의 손님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것은 쌀이 가져오면 되고 빚내서를 가져오면 되는데 그런 많은 손님들을 겪어낼 수 있는 그릇이죠. 그래서 마을에 옛날에 이런 큰 그런 그릇들을 사대부가는 자기들이 붓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걸 절대 빌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대부가에 가서 그릇 빌려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가마 빌려달라고 그러고 상여 빌려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한번 지금도 우리가 결혼하면 신부 신랑들이 웨딩 드레스를 지금도 빌려 입는 게 풍습이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지금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원삼족들이 한번 결혼한다고 없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걸 자기 신부들마다 다 준비할 수가 없어요. 신랑도 사모 갈 때 자기 것으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큰 예식할 때 양반가에 가서 빌려오면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죠. 많은 돈을 내고 빌리게 하고 자 이런 것을 마을 단위로 준비하고 그러면 가서 부잣집 가서 그 부잣집 가서 아쉬운 소리 할 일이 없죠. 자 이런 것이 바로 그 향약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향약을 실천하면 4대 강목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면 바로 이렇게 서로 단합해서 그릇들도 자기가 준비하고 이거 큰 부자들에게 압박을 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당시로서는 엄청난 개혁이 되는 거예요. 여씨 향약을 우리나라에 받아들이고 하면 그 부자와 양반들이 마을에 지배하는 세력 그것이 딱 떨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마을의 동계예요. 그러니까 이 대동계가 이 마을에는 450년 정도 이어져 옵니다. 자, 이렇게
그 조광조 선생이 향약을 실천하다 못하고 그다음 그 이후에 향약을 다시 시작한 사람들이 율곡 선생이죠. 이 청주 향약을 하고 해주 향약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향약이 바로 대동계, 이 동계인데 향약계인데 그 계를 일명 차일계라고 불러요. 우리가 잔치할 때도 그렇고 또 장례 칠 때도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 날씨가 비가 올지도 모르니까 그런 큰 천막을 쳐야 되는데 그 천막들도 그러니까 천막을 옛날 지금은 천막이라고 부르지만 옛날에 천막을 해를 가린다고 해서 차일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차일을 마을로 준비하고 그래서 이 대동계를 향약계를 일명 차일계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마을에 가면 약 200년 전에 사용하던 천막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어요. 자, 이런 마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유교적 정신에 따라서 제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똑같은 자리입니다. 형제들이 자, 우리 이제 차례를 지냈으니까 단체 사진 한번 찍자고 찍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차례를 지내고 이제 일어나면 아이들이 아버지들 그 자리에 한번 앉아 계세요 하고는 아이들이 이 사진을 찍습니다. 이 사진을 찍어서 아이들이 뭘 하겠어요? 아이들이 이 사진을 찍어서 자기 친구에게 야 우리 집 지금 우리 강릉 할아버지 집 왔는데 우리 아빠들 봐봐라 지금 사극 찍는다. 이건 지금 카톡으로 사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 카톡으로 사진 보내고 나서 그럼 이렇게 아이들만 카톡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렇게 자식들이 이렇게 도포 입은 자세로 이렇게 절을 해요.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어른들한테 세배 지을 때 왜 그 장례식장에서 입는 상복을 입고 찍는 이거 상복이기도 하지만 이 도포는 옛날 어른들의 정복이에요. 자, 벼슬 하면 간복이 나오죠. 간복 없는 사람들은 간복을 입지만 간복 없는 사람은 도포를 입는데 그러나 간복을 입은 사람들도 도포를 입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도포 위에 간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간복 위에 도포를 입죠. 왕도 곤룡포 위에 자 도포 이 상복 위에 도포 위에 곤룡포를 입는 것이 아니라 곤룡포 위에다가 도포를 입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가장 큰 정복인 거예요. 자, 이렇게 부부가 부모님께 세배를 해도 좋고, 자식들이 같이 세배를 좋고, 또, 며느리들이 또 따로 또 이렇게 세배를 좋고, 다 좋은데, 아직까지 그 왜 그런지 모르지만 풍습에, 이렇게 부자가 함께, 학년이 다른 사람이 함께, 아버지한테, 할아버지에게 우리가 강릉에 갔을 때에도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한테 나하고 우리 아들이 함께 세배를 안 해요. 세배는 꼭 이렇게 자식 부자가 같이 세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안 하는 것 또 하나가 있죠. 부자 간에는 겸상을 안 합니다. 그런 것도 아시죠? 그죠? 자, 이렇게 겸상은 같은 급이거나 아니면 할아버지하고 손자, 조손이 겸상을 하는데, 자, 지금 보면은, 자, 여기도, 이렇게 부인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우리 시댁이 정말 대단한 시댁이구나. 이 풍습을 길이 남겨야지 하고 찍는 것이 아니라, 이 부인들도 사진을 찍어서 뭘 합니까? 카톡 보내는 거예요. 자, 너희들 친구들한테 카톡을 보내면서, 너희들, 시집살이 험하다고 말하지 마라. 나 이 집 와서 20몇 년째 지금 이러고 있어. 이렇게 이제 카톡을 보내는데, 자, 우리나라 이제, 명품이라는 게 이제 백화점 명품 파는 백화점에 명품 매출이 언제 가장 많이 오른 줄 아세요? 바로 추석 다음날, 또 설 다음날, 명절 다음날에 명품 그 매출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자, 이 앞에 있는 이 형제들이 자, 이렇게 사진 찍는 분들한테, 아내들에게 뭘 해야 되겠죠. 서울 올라가면 생큐 배팅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이거 하고 나서, 이게, 자, 차례를 지내고 부모님께 밥을 먹고
부모님께 세배하는 것이 아니라 차례를 지내고 부모님께 그 복장 그대로 부모님께 세배를 지내고 그리고 아침을 먹을까요? 설날 떡국을 먹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멀었습니다. 자, 사당에 가야 돼요. 자, 여기는 글씨가 잘 안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 이걸 잘 아니까 자호제 영당이에요. 자, 자호, 이거 근데 사당이라 부르는 건 이 사당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신주만 모시는 거는 사당. 아까 그 신주지 않습니까? 신주만 나란히 해오는 건 사당이라 부르고, 이렇게, 요 안에 보면 이렇게, 영정이 있는, 어른들의 영정이 있는 건 영당이라 불러요. 자, 이렇게 사당 겸 영당에 올라가서 이렇게 또 새 인사를 이렇게 올립니다. 새 인사를 올리고, 이건, 자, 이제 새 인사 올리는 그 사당의 모습이에요. 자, 보면, 이게 사당, 이건 역사적으로 좀 귀한 자료에서 보여드리는 건데, 자,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보면 상량문이 있지 않습니까? 상량문에 여기 보면 거북이 구자 쓰고 이쪽 끝에는 용자를 쓰죠. 이 사이를 몇 년, 단기 혹은 서기 몇 년에 이걸 올린다 썼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한번 한자 읽어보겠습니다. 숭정기원 후 6울축 4월 11일 정유시에 이렇게 이 상량문을 올렸다는 건데, 이게 숭정기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몇 년 하는 연호라는 게, 우리는 지금은 서기로 부르죠. 2021년 이렇게 부릅니다. 2021년 이렇게 부르고, 자, 또 단기로 부르기도 했었고, 이러는데, 이건 숭정기원이라는 건 명나라가 청나라에게 망하기 직전의 연호예요. 명나라가 청나라에게 망하기 직전의 연호를, 그러니까 이건, 명나라를 받들고 청나라를 멸하는 그런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 청나라에게 망한 명나라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숭정연호를 기원하는 6울축년이 지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자, 이게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제가 이런 것이 전통이 어떻게 보면 허식 속의 전통들일 수도 있어요. 이게, 자, 이 숭정기원 6울축인데, 이렇게 이거 실제로 보면 1920몇 년도 일이에요. 1920몇 년도에 이 사당을 중수하면서 다시 깎아서 여기다 쓴 거예요. 자, 이게 중수하면서 썼는데, 자, 이것이 1920년대의 사당을 중수하면서 숭정기원을 쓰는, 그때 우리나라는 명나라가 청나라에 망한 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망한 다음인데도 이런 시기에까지 우리나라가 망한 건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긴 것은 걱정하지 않고, 명나라가 청나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런 숭정기원을 쓰고 이랬습니다. 이거 어쩌면 전통이 참 아이러니한 전통이죠. 자, 어릴 때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냥, 자랐어요. 자, 마을 분들이 어디로 마을 사람들이, 이게 조금 젊을 때 찍은 사진인데, 조금 저고 형제들입니다. 우리 형제들이고, 여기 보면 연합뉴스라고 했죠. 이건 저희들이 찍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런 풍습을 지키고 내려오니까, 설날 때고 추석 때 되면 전국에 뉴스 이렇게 다 옵니다. 그러니까 설 다음 날에 이런 것이, 자, 강원도 강릉시의 도배마을이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 풍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강릉은 눈이 정말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까 건 영어로 연합뉴스고, 자, 연합뉴스에서 와서 이렇게 마을 어른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자, 도포 이제 벗어놓고 나들이 옷을 같이 입고 자, 마을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 군데 모여 있어요. 이게 접니다. 지금 제가 머리가 좀 하얀데, 이건 젊다기보다 몇 년 전에는 머리가 이렇게 하얗지가 않았는데, 자, 이 마을은 시족사회예요. 반시족사회에서 제가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말씀 하나 드릴게요. 촌수 계산할 줄 아시죠, 여러분들? 이 아저씨는 저의 29촌 아저씨입니다.
29초는 어느 할아버지 자손이 같을까요? 올라가면 아버지하고 내가 1촌, 나하고 동생은 2촌이에요. 자, 이게 아버지하고 나하고 1촌, 아버지하고 동생하고 1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와도 2촌이 되고 옆으로 건너가면 2촌씩 이렇게 내려가면 2촌, 4촌, 6촌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올라가면 1촌씩입니다. 올라갔다가 쭉 다시 1촌, 1촌 내려오면 자, 29촌 아저씨는 몇 대 조상님이 같아야 하는가, 할아버지가. 딱 올라가면 35대 할아버지, 15조 손조가 같은 할아버지세요. 자, 그리고 여기 빠꾸가, 자, 이 아저씨는 저의 31촌 아저씨세요. 마을 사람들이 이걸 아세요. 이건 이웃 사촌처럼 또 친척이래. 집송촌이니까 서로를 가깝게 지냅니다. 자, 이분은 저의 사촌 형님이 아니라 삼종 형님. 이렇게. 자, 이 10촌. 우리가 촌수를 따질 때 이렇게 따지죠. 나하고 형제, 나하고 같은 아버지 밑에 작은 형제고, 그 다음에 사촌 형제를 한자로 쓰면 그 사촌도 한자이지만 종형제라고 부릅니다. 6촌은 제종형제, 8촌은 삼종형제, 여기는 사촌형제가 아니고 사종형제 이렇게 따져요. 자,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는가? 보면은 눈 속에 이제 유람뉴스 눈 속에 어느 할아버지가 가마를 타고 갑니다. 이건 저기 겉이 이제 개방된 가마인데 가마를 타고 갑니다. 가마를 타고 어디로 가는가? 자, 이렇게 가마를 타고 간 분한테 마을 선생님,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네. 좀 줄여서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네. 절을 합니다. 바로 이런 마을에서 제가 태어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을 제 소설 안에는 이런 전통,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전통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자, 이런 마을에 태어나서 제가 공부는 또 경리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작품이, 좀 현대적인 것과 또 옛날에 전통적인 게 함께 많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자, 제가 이거는 지금도 명절 때가 되면 형제들과 가족들이 이 강릉에 이렇게 전날에 이렇게 모여서 단체로 바깥에서 식사를 하고 집으로 아직도 정말 대가족이죠. 어머니의 자손들이 이렇게 같이 명절이면 아직도 이런 전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소설가가 된 다음에 이 사진은 제 어머니가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을 받았을 때 제가 축사를 하는 모습이고요. 정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진인데 보기에 이건 저고 큰 형님이고 이 아이들이 제 아이들이에요. 자, 여기 뭐 하는가 하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아까 사무관대 쓰고 표백 들고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표백들은 다 하지만 이건 신주 앞에서 이 며느리가 내가 이 집에 시집을 왔습니다 하는 걸 고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알묘 요가고라고 하는데, 자, 아직까지 이런 전통을 지키고 이렇게 사는 마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제 작품이 고려의 전통에서부터 현대, 제가 경력을 공부했기 때문에 압구정동엔 비상구가 없다. 압구정동 비상구가 없다는 한국 천민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한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설에서부터 이 고려의 소설에서부터 현대 압구정동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 작가의 작품 세계가 스펙트럼이 제가 그래서 다른 작가보다 넓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저의 서재 중에서 제가 쓴 책들인데 이 책들 중에서 이건 제가 이제까지 쓴 저희 작품들인데 이 작품 중에서 한번 또 보여줄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 아까 선생님께서 목사님께서 들고 있었던 책에 보면,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모든 교과서에 실렸던 작품인데, 제 작품이, 이건 교과서에 실려 있는 저의 작품들만 따로 모아서 찍은 건데, 이것이 왜 이렇게, 그럼 제가 제일 잘 써서 우리나라에서 글을 잘 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작품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가? 그건 아니고, 교과서에 실을 만한 내용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 작품들이 이렇게 전통에 대한 아름다움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시골 산골 살다 보니까 제가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참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때려치우고 대관령 올라가서 이태 농사 짓고 있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도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교를 안 가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학교까지 나가는 그 신장로, 이 산골 마을에서 버스가 다니는 신장로 길까지 제 어머니가 이슬을 털어준, 이렇게 어머니 이슬털이 이런 이야기를 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작품이 교육적으로 교육용이다 하고 이렇게 많이 실었는가 봐요. 그래서 제 작품이 우리나라 작가들 가운데서 글은 잘 못 쓰지만 가장 많은 작품이 교과서에 실리게 된 작가가 된 것도 아마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자, 이것은 아까 얘기하던 아들과 함께 걷는 길에 아들과 대관령 꼭대기에서부터 한 굽이 두 굽이 걸어 내려오면서, 지금은 이 아들이, 이건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지금은 이 아들이 38살이 되고, 건축을 나름으로, 아까 그 다음번에 건축과 또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아들이 건축을 전공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때 아들과 함께 걷는 길을 그 책을 냈을 때, 지금도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성장한 아들과 함께 대관령을 걸으면서 한 번 더 이야기 나눠보죠. 근데 그건 제가 좀 어른들에 대한 너무 어려운 이야기 나올까봐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했으면 좋겠지만은요. 그래서 이 아이가 별명이 책에 나오는 아이, 교과서에 이 아이들이 그 작품 이 아이는 아니고 이 아이의 동생은 그 형과 아버지가 걸은 그 대관령 옛길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실린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바로 이 책이에요. 초, 중, 고 전 교과서에 이게 동시에 수록된 작품이었는데, 지금도, 제가 누가 오면 이 작품을 주는데, 이게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면 고등학교 교과서에 잘 안 실려요. 왜냐면 고등학교 교과서가 초등학교 교과서 수준 차이가 있어서 안 실리는데, 이 작품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 동시에 실리고 이랬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안에 사람 살아가는 내력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교과서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지금도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동시에 실려 있는데, 이것은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대관령에 올라가서 농사를 짓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도 꿈에도 그리는 대관령 배추밭인데, 저는 여기서 물러나오고, 이거는 제 친구 배추밭입니다. 그 친구는 제가 배추밭에 물러나온 다음 지금 배추밭에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저는 가장 부럽고 이렇습니다. 제 작품들 중에는 은비령이라는 작품은 실제 은비령이라는 지명은 없어요. 지명이 없는데 제가 작품 안에 이곳이 은비령이다 하고 은비령이란 어떤 있는 지명을 필레약수라는 곳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필레약수 치면 나옵니다. 그 필레약수가 있는 마을인데 제가 그곳을 은비령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소설을 썼어요. 자, 이건 그 은비령 소설을 쓸 때 하쿠다케라는 행성이 올 때 행성처럼 오는 사랑, 우주의 질서처럼 오는 사랑, 그냥 인스턴트 사랑이 아니라 만나서 금방 사랑하고 헤어지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 사랑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우주의 한 질서처럼 파악할 수는 없을까? 이래서 쓴 게 이
우주의 질서처럼, 자, 이건 익숙한 얼굴이죠. 이영애 씨와 이창훈 씨가 주연을 맡았고, 이 은비령이라는 드라마를 여기 이제 윤석호 씨가 겨울 연가를 한 그 한류를 시작한 윤석호 PD가 그때 이렇게 감독을 했었어요. 자, 지금은 그 은비령이라는 곳에 겨울이 되면 이렇게 트레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여전히 지금은 이렇게 누가 작은 집을 짓고 펜션을 짓고도 은비령 산장이라고 쓰기도 하고 식당, 카페가 생기면 은비령 이런 간판을 걸고 또 이렇게 다리를 놓으면 이 마을에 다리를 놓으면 이렇게 은비령교라고 이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어떤 작품이 우리가 그 김승옥의 무진갱 같은 경우 무진이 아마 이것은 여수거나 순천과 광양과 같은 느낌이다 하는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순천이나 광양의 이름을 버리고 무진이라고 이렇게 지명을 바꾸지는 않죠. 그런데 제가 이 은비령을 썼을 때에는 쓰고 나서 이 은비령이라는 마을이 원래는 기둔리예요. 기둔리라는 마을 이름보다 이 마을 전체가 은비령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이 은비령으로 어디를 가면 어떻게 가느냐고 누가 물으면 제가 그것은 예전에는 이렇게 일일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에 은비령이라고 치면은 딱 데려다 줍니다. 은비령교라 쳐도 되고 은비령이라 치면 그렇게 마을에 데려다 주고 이렇게 제가 한 작가가 이렇게 저기 살아오면서 저는 이렇게 전통의 마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마을로 우리가 살아왔어요. 신학 공부는 신학문을 했지만 경리학을 공부하면 신학문을 했지만 제 마음 안에는 아직도 아주 한 300년 전부터 걸어온 소년과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 할아버지과 이렇게 배운 것. 저는 어릴 때 한학도 조금 배우고 이 나이면 한학 배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할아버지들의 학문 옆에서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통에 대해서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소설을 쓰고 이럽니다.